여기 보면은 이 4명의 배우가 함께 나와 있는 포스터, 아수라처럼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라고 해서 봤습니다. 드라마 연출이 처음은 아니세요. 이전에 2012년도에 고잉 마이 홈이라는 작품을 연출한 적이 있고 2023년에는 또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작품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수라처럼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첫인상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작품은 1979년에 방영된 드라마를 그 시대 그대로 이제 리메이크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드라마들이 있던 시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인데 이때 봤던 한국 드라마들이 좀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가족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 봤던 뭐 김수현 작가의 작별 뭐 이런 작품도 있었고 주찬옥 작가의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작품도 있었거든요. 한 가족을 중심으로 당대의 여성들이 어떤 고민과 현실에 부딪히며 살았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기획이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1979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의 DVD 그 표지예요. 그리고 2003년에도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영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왜 이거를 리메이크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원작 드라마를 쓴 이분인데요. 무코다 구니코라는 작가님입니다. 스타일이 그 시대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된 분이시죠. 이분이 당대의 소설가, 뭐 에세이스트, 드라마 각본가 이렇게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 작품 아수라처럼을 고레카즈 감독이 연출한 이유는 어렸을 때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좋아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전달드리면은 이분이 썼던 에세이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런 책입니다. 걷는 듯 천천히라고 해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책이 여러 권 지금 한국에도 발간되어 있는데 거의 초반에 출간된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 보면은 이렇게 연속극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연속극을 즐겨 만든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연속극을 좋아합니다. 처음 연속극에 빠진 건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이 빠졌던 이유가 현재까지도 일본 드라마 역사에서 크게 기록될 법한 명작들이 그때 대거 연달아 방송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때 그 드라마들을 보고 빠졌었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 드라마들의 대본들이 한데 엮인 전집이 발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집을 사서 쭉 봤고 여러 연속극의 각본을 접했다고 하죠. 그때 바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무코다 쿠니코의 작품들을 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 대본들을 읽으면서 나도 극작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요. 자, 외국의 관객들은 내 영화에서 오즈 야스지로나 나루세 미키오 같은 감독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사실 나는 일상의 디테일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 작가들의 눈에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내가 영향받았던 작가들을 쭉 열거해 놓고 볼 때 오즈 야스지로와 나루세 미키오보다 아까 보여드린 무코다 구니코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먼저 놓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인터뷰를 보면은 무코다 구니코 작가 또한 식사 장면을 정말 인상적으로 만들었던 작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를 볼 때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처럼 이 감독님의 가족이란 테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무코다 구니코 작가의 작품에서 영향받은 게 되게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수라처럼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고레다 히로카즈에게는 또 자신의 구축해왔던 영화 세계의 어떤 원형을 탐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감독님도 79년도에 방영됐던 그 드라마 원형에 가깝게 연출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원작의 각본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이 원작자 무코다 구니코의 동생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이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 무코다 구니코라는 그 작가님은 이 드라마의 극본을 쓸 당시 엄청 바빴다고 합니다. 단순히 드라마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아수라처럼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좀 시간에 쫓기며 쓴 작품이다. 그러니 군데군데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다시 각본을 검토하면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수정을 했고 특히 이 캐릭터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씩 바꾼 게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좀 주어진 운명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들이 좀 있었다면은 좀 더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쫓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하셨고, 또 각자의 행동에 그럴 만한 이유들을 좀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자매에 관한 이야기고, 미야자와 리에가 연기하는 첫째 언니 치나코란 인물입니다. 미망인이에요. 예,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장성한 아들이 있습니다. 유부남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마키코라는 이름인데, 배우는 오노 마치코, 예전 일본 드라마 최고의 이혼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과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로선 평범한 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고 일남일녀의 자식을 두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을 거라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오이유가 연기합니다. 이 셋째 이름은 타키코인데, 타키코는 어렸을 때부터 책과 공부만을 좀 좋아했고 현재까지도 결벽증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애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이 캐릭터의 변화도 이 드라마에서 좀 재밌어요. 그리고 막내가 있죠. 막내는 이제 사키코인데, 히로세 스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이 영화에서는 세 번째 살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전에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작품이 있었죠. 이 넷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는 소문을 얘기 많이 들었고, 연애도 좀 자유롭게 했던 캐릭터예요. 현재는 권투 선수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4명의 자매가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지속된 불륜이었고, 심지어 그 여자 사이에서 아이도 있다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대처하다가 자신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비밀, 갈등, 이런 것들을 함께 드러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들은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 작품을 딱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 또한 이 히로세 스즈의 캐릭터가 말하자면 혼외자잖아요. 그 작품 같은 경우 원작 만화가 따로 있죠. 그런데 고레다 히로카즈가 그걸 받아들인 이유도 어쩌면은 과거에 자신이 좋아했던 이 무코다 구니코의 작품에 대한 어떤 애정, 기억,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을 한번 얘기하면은,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있죠. 사랑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또 자매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드러날 때가 이 드라마가 가장 재밌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언니 같은 경우는 이 큰언니의 불륜이 신경 쓰여요. 자신이 이제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큰언니와 만난 남자의 아내의 입장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언니를 결혼시켜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넷째 사키코는 셋째 언니 타키코에게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더 크게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 성공을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뭐랄까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 장면이 이제 그 첫 번째 1화에서 셋째 타키코가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돼서 언니들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모여라 한 다음에 아버지의 불륜을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자매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먹고 있던 떡이 어떻게 튀겨졌네, 뭐 만에 이런 얘기하고, 또 큰언니는 그 떡을 먹다가 앞에 끼워 넣었던 의치가 빠지고 뭐 서로 이게 난리가 나요. 저 셋째 타키코만 계속 아니 지금 아버지가 불륜을 하고 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큰 소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각자 좀 캐릭터에 좀 맞춰진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이 타키코라는 캐릭터 외에 나머지 인물들, 나머지 자매들은 남녀 사이에 그저 그렇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또 불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 타키코 셋째마저 심각하게 여기는 상황인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봤을 때 1979년에 일본은 어떤 나라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에게 뭐 누군가의 뭐 바람기, 불륜 이런 게 아주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매들의 아버지가 70살인데 70살인 할아버지가 바람 펴서 뭐 새로운 아이를 낳으셨대요. 이런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일본도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기준을 따져봤을 때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먹고 살만해진 나라인 거 맞으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면 세계, 그 세상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달랐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드라마는 사건과 스토리의 전개가 아니라 이 배우들의 앙상블, 배우들이 서로 어떻게 자기 리액션과 연기를 보여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드라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화를 보면은 아버님 댁에 모인 이 자매들이 서로 막 떠들다가 배고파 하다가 갑자기 뭐 주먹밥을 나눠 먹는 이런 장면도 있고, 4화에 보면은 다 같이 집 청소를 한 장면이 있어요. 이때 배우들의 등퇴장, 뭐 티키타카 이런 것들 타이밍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봤던 그의 영화들을 보면은 아역 배우들을 많이 기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역 배우들을 데리고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를 시키거든요. 마치 이 고레데 루카즈 감독이 이렇게 관록이 있는 이 4명의 여배우들을 데리고서 그런 아역 배우들을 데리고 연출을 한 것처럼 이 장면들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 4자매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항상 묵묵히 살아온 엄마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옷에서 저렇게 장난감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남편이 혼외자로 나온 아들, 그 아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죠. 근데 이때 이 어머니가 무슨 노래를 하나씩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노래 가사가 뭐 뿔을 보여주렴, 창을 보여주렴, 머리를 보여주렴, 뭐 이런 식인데, 이 장난감을 발견한 다음에 싹 보다가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밀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바로 이런 표정으로. 순간 되게 섬뜩하고 무서워지고 슬퍼지는 장면이에요. 갑자기 저런 얼굴을 보여주고 저 어머니가 이 장난감을 그 미닫이 문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사실 저 어머니는 남편의 분류는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도 참고 살았던 건데 이 아이의 장난감을 보는 순간 욱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고레데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 걸어도 걸어도나 어느 가족, 최근에 괴물도 뭐 비슷할 수 있겠죠. 다정하고 묵묵한 또 자애로운 그런 노인 여성들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걸어도 걸어도의 어머니, 어느 가족의 할머니도 그렇고, 괴물의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겉으로는 그렇게 다 자유로워 보이는 이 분들이 다 마음속에 어떤 한 칼을 품고 있다, 그런 캐릭터 갖고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저 어머니는 마음속에 뭔가 생생한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들에 대해 연결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면 클로즈업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후에도 이 자매들의 클로즈업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특히 이 둘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이 이제 등돌아 있을 때 혼자서 저렇게 뭔가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런 연출들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클로즈업이 딱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마음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좀 더 이 감정이 풍부해지는 그런 연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쩌면은 이게 79년 그때 쓰여진 각본을 그 시대 그대로 해서 리메이크한 것이다 보니까, 과거 일본, 쉽게 말해 쇼와 시대, 뭐 이때의 이야기 그 자체로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재밌는 시대극 같은 느낌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레데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한 어떤 원류, 그런 탐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배우들의 앙상블과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이기 때문에 배속재생 혹은 요약본, 이렇게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넷플릭스에서 과거의 일본 드라마들을 그 시대 그대로 리메이크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면 한국에서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를 한다면 어떤 작품이 가능할까? 이건 뭐냐면은 응답하라 1988 같은 게 아니에요.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현재의 기준에서 추억 보정의 필터로 이야기를 구성한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과거 그때 그 당시의 고민들이 담겼던 극본을 그대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리메이크한다라는 개념.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작가가 같았는데, 김수현 작가 같은 분도 청춘의 덫이라는 작품을 나중에 시문화 주연으로 한번 SBS에서 리메이크 하신 적이 있었고, 또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게 나중에 다시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쓰신 분은 주찬옥 작가님이시고, 연출하신 분은 드라마 궁, 그 드라마를 연출했던 황일래 감독님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90년대 초반 드라마인데, 정말 제목 그대로 당시 여성들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각하는 이야기였어요. 아수라처럼과 비슷한 맥락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남편과 사이에서 낳게 된 2명의 딸을 키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모녀가 함께 사는데, 그 나중에는 남편의 내연녀, 과거 내연녀죠. 그 내연녀랑 서로 만났다가 나중에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이 딸들도 이 아빠의 내연녀를 이모라 부르고, 뭐 이런 관계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앞서가 있던 설정이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한번 다수라처럼과 같은 방식으로 리메이크 한다면 어떨까? 그럼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